아침 햇살이 밀려 들어올 즈음 따뜻함이 거실 안에 물씬거리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핸드 그라인더로 갈은 원두에다 가느다란 물줄기로 원을 그리듯 물을 부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고소한 커피 향과 내 손길이 닿아 세월의 윤기가 배어있는 핸드드립 주전자는 오래된 내 친구였다. 그래서인지 세월을 비껴가지 못해 늙음이 가득해진 주전자를 보던 나는 거울로 시선을 돌렸다. 거울에 비친 내 머리도 희끗희끗했다. 그래서 세월의 덧없음을 지우려고 염색약이 있는 화장실로 가려고 했는데 핸드폰에서 진동음이 울렸다. 웬일이니? 네가 전화를 다 하고. 나 어떡하면 좋니? 말을 잇지 못하는 친구 정희는 울기만 했다. 며느리에게 쫓겨나게 됐다는 정희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언젠가 나에게 쓰나미처럼 갑자기 덮쳐올 재앙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나는 그 첫 번째로 고부가는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봤다. 고부가는 원래 남이었다. 며느리는 아들로 인해 식구가 된 것뿐이었다. 그래서 어쩌면 시어머니는 식구가 됐다고 생각했겠지만 며느리는 식구로 엮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했으니까. 그리고 여인들의 삶도 많이 달라졌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 입 하나 줄인다고 먹고 살 만한 친척이나 지인에게 자식들을 보냈다. 그런데 대부분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라며 보내지 않았고 식모라는 이름으로 딸을 가사도우미로 보냈다.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들은 한결같이 친정으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말고 시댁 귀신이 되라고 했다.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야 했던 주변의 눈치 때문에 이혼도 쉽지 않았던 여인들의 삶은 어쩌면 남자들의 부속품일 수도 있었다. 그녀들의 삶이 그럴 수밖엔 없었던 것은 경제력 때문이었다. 남자가 며칠이면 벌 수 있는 돈을 여자는 한 달을 일해도 벌기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여인들의 경제력이 좋아진 지금은 홀로 설 수 있는 그녀들이 많아졌고 이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시대가 됐다. 그랬으니 친구 며느리가 집을 나가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했으니 아들은 엄마한테 따졌을 테니까 정희는 어쩌지 못하고 며느리 말에 따라야 했을 거다. 그런데 정희도 생각을 잘못한 게 있었다. 아들이 장가갔으면 내 손에서 떠났다고 인정해야 했는데 아직도 내 품 안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버젓이 아내가 있는 아들의 속옷을 정리해주고 있었으니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보일 것은 자명했다. 물론 정희야, 며느리를 도와준다고 한 거였겠지만 굳이 잘 지내보자고 할 일도 없고 도와줄 일도 없었다. 어차피 식구가 아닌 남과 같은 시어머니가 무엇을 해주던 며느리는 불편해할 거고 또 요리나 살림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며느리는 간섭하는 걸로 알 테니까. 그래서 나는 정희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고 독립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홀로 서기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식은 내 뜻대로 되질 않았다. 차라리 말 안 듣는 자식을 키우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포기할까도 했었다. 하지만 독립하겠다고 식당에 나가서 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하는 수 없이 주식을 붙잡고 늘어졌다. 유튜브도 뒤져보고 책도 읽어봤다. 차트가 뭔지 분산 투자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임 등을 알아가다 보니 자신감이 생겨 투자했지만 뚝뚝 떨어지는 주가는 바닥이 아닌 지하실로 향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놔뒀더니 지하실이 어떤 곳인지 경험해야 했다. 지하실이 1층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식이라는 게 참 희한했다. 잘 나가던 종목이었는데도 내가 매수만 하면 곤두박질 쳐댔으니까 가진 돈이 절반 이상이 물려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질 않았다. 그러다 종목 선택을 잘못했다는 생각에 뉴스를 챙겨봤다. 경제 흐름을 알아야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뉴스에 보도되는 종목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어 사기가 버거웠다. 하긴 뉴스에 보도되면 그땐 팔 때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허송세월 같은 시간만 보내다 보니 이젠 남은 돈은 400만 원이 채 되질 않았다. 가진 돈을 전부 날리게 됐다는 생각에 잠도 오질 않았다. 하지만 잠을 설친 게 힘들었지만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게 있었다. 이전에 주식하던 사람들은 매수 매도를 하려면 전화를 하거나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주식 투자가 게임처럼 돼버린 것 같았다. 그래서 종목을 잘 선택해도 내 생각처럼 오르지도 않았고 악재도 없는데 조금만 올라도 파는 사람이 많으니 종목이 상승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러던 그때 갑자기 신의 계시 같은 말이 떠올랐다. 할 줄 모르는 주식을 연구하지 말고 그 시간에 호가창을 보라는 말이. 그래서 나는 주식창에 있는 호가창만 온종일 쳐다봤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즈음 호가창이 전해오는 뜻을 알게 됐다. 3분 그래프가 매수와 매도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호가창은 돈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세력의 돈의 움직임을. 누군가 그랬었나?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사는 것보단 매도가를 정확히 예측해야 했기에 그것에 몰두하던 나는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다. 그 공통점 중 하나인 것은 매도가 몰려있는 호가였다. 전에 같으면 매도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 호가에 매도를 걸어놓지 않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매도자가 몰려있는 것만 같은 또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누군가가 펼쳐놓은 철벽 방어선 같았지만 그런 호가는 대부분 무너졌다. 그리고 그 호가를 지나쳐 상승하던 주가는 잠시 한눈 팔고 있으면 곤두박질 쳤다. 그런 패턴을 알게 된 나는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물론 아닐 때도 있었다. 그럴 땐 과감하게 손절했다. 그러고 나서 주식 고수들의 말처럼 일관되게 투자하는 방식을 고수했던 나는 매일매일 2에서 3%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계좌 잔고가 늘어나는 속도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복리에 복리를 더하는 이자보다 더 빨리 돈이 늘어났으니까. 충분한 투자금을 확보한 나는 투자 방법을 바꿨다. 적게 투자하고 많이 오르길 기다리는 것보단 많이 투자해서 짧은 시간 만에 매도하는 흔히 말하는 초단타 방식으로. 초단타는 길어야 10초였다. 말이 투자지 돈을 넣다 뺐다 하는 거였다. 그렇게 하면 수수료가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물리는 것보단 100번 나섰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더니 억 단위로 초단타를 하게 됐다. 하지만 나는 욕심 부리지 않고 1% 수익에도 만족했다. 억 단위의 1%도 만만치 않았으니까. 그렇게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을 꾸준하게 수익을 내던 나는 부러울 게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뭐에다 쓰려는데. 전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래, 그럼 언제 줄 건데. 내년에 적금 타면 갚을게.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흔쾌히 말하는 나를 보던 어렵게 말을 꺼낸 아들이 머리를 갸웃거렸다. 그런 아들에게 나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갈 때는 있는 거야.
돈이 있는데 왜 갈 데가 없어? 뭐?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도 있다고? 왜 나는 돈이 있으면 안 되니? 톡 쏘듯 말하고는 내가 방에 들어가자. 도아 아빠, 어머니가 갑자기 어떻게 돈이 생겼대요? 그걸 낸들 알겠어? 그날 이후 며느리는 나에게 살갑게 굴었다. 어머니 과일 드실래요? 있으면 줘. 네, 잠시만요. 그리고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근데 너 갑자기 왜 그러니? 갑자긴요. 도아 아빠가 보너스 타서 그런 거죠. 그래, 알았다. 저녁은 네가 알아서 차려. 네, 어머니. 나긋한 목소리인 며느리를 보던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머리를 갸웃거리던 아들 녀석과 보너스 때문이라고 둘러대던 며느리의 그 나긋한 목소리에 웃음보가 터져 밖에서 들을까봐 침대에 엎드려 입을 막은 채로 한동안 킥킥거려야 했다. 그렇게 아들 집에서 나온 나는 화려한 변신을 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했지만 나의 변신은 그 이상이었다. 내가 번 돈이고 어차피 죽을 때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거였으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쓰는 게 소위 말하는 장땡이었으니까. 그랬으니 갑자기 씀씀이가 커진 나에게 아들이 물어봤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 응? 별거 없어 주식 투자해서 번 거야. 뭐? 엄마가 주식을 했다고? 왜 난 그런 거 하면 안 되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 말 좀 해봐. 너도 배우게. 아니, 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와이프 보고 배우라고 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다음 날이었다. 집에 온 며느리는 공손해도 너무도 공손했다. 그래서 내가 송곳 같은 말을 꺼냈다. 너 무협지 읽어봤니? 아니요. 그런 말이다. 무협 영화에 나오는 건데. 무술을 배우려고 스승을 찾아갔는데.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머슴처럼 일만 시키는 건 알고 있니? 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며느리가 알고 있다니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게 다 스승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너도 나한테 주식을 배우려면 한동안 머슴처럼 살아야 하는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아무거나 시키세요. 그럼 일단 밥부터 해봐. 네, 어머니. 고분고분해진 며느리는 밥은 물론이고 청소며 빨래, 거기다 김장까지 혼자 했다. 그런데 며느리는 주식을 배우는 것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랬으니 며느리가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내가 주식으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알게 된 며느리는 아주 공손해졌다. 아들 녀석도 수시로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다. 왜? 오라고 한 거야. 이거 봐봐. 이게 뭐야? 내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혹시 나한테 뭐 주려는 거야? 보면 알잖아. 봉투에 있는 서류를 꺼내본 아들은 놀람의 눈이 됐다. 엄마가 복지재단을 설립했다고? 그래, 거기서 엄마 없는 아이들을 돌볼 거야. 그럼 엄마 재산을 거기다 전부 써버린 거야. 그래, 내 돈을 내가 썼는데 문제 있니?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건데. 뭐가 되긴 뭐가 돼.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지. 아니,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이놈아, 나한테 따지기 이전에 진즉에 잘했으면 됐잖아. 할 말 있어? 아들과 며느리는 말을 하지 못했다.